지금 이게 우리 역사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사회적, 인류학적, 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와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치적 행동으로 오프라인으로까지 나타나고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도 보이고, 또 하나는 뜬금없이 거의 사라진 걸로 생각을 했던 서북청년단의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보수는 사실 보수주의의 족보로 봐서는 좀 가짜에 해당하는데요. 자유주의하고도 맞지 않고, 왜 이런 보수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이해하면서 그 배경 아래서 일배를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저희들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를 찾다가 경향신문의 이대근 국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왜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관을 맺게 됐는가라는 걸 조금이라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근 국장으로부터 보수는 왜 불만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보수는 왜 불만인가인데, 여기서 보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정걸 의원님 발표한 내용에서 그 보수들은 실업자들, 사회적으로 불만 있는 소외자들이 그 왜곡된 그 의사 표출인데, 그런 측면도 있고,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보수가 있어 저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다 거론하는 의미로 보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극단적인 보수 활동이 이제 거리로 나온 게 이제 그 일베의 폭식 투쟁 그리고 서북 청년단 재건인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서 우리를 사실은 깜짝 놀라게 했는데, 서북 청년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느냐, 그 상상,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거여서, 그게 그냥 어차피 그 사람들이 소수고 소수의 극우의 예외적인 현상이거나 한국 사회 전체 흐름과는 맞지 않는 돌출 행동에 불과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타나는 건 상당히 돌출적이고 소수이긴 하지만 그 배경에 뭔가 불길한 흐름이 한국 사회에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 세력이 집권한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다양한 행로를 걸어왔습니다. 뭐 뉴라이트라는 것도 만들어졌었고, 지금 많이 이제 흩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보수 세력들이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 집권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역사를 역주행하면서 거꾸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간 결과 박정희 숭배에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숭배 우상화로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 역사의 뒷걸음질 마지막, 현대사의 마지막 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공간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뭔가 미화할 것을 찾아내고 그게 서북 청년단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해방 공간에서의 백색 테러리즘을 미화하는 단계까지 보수가 7년간 뒤로 밟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재건이 사건이 그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한국 보수 사회의 저간의 흐름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한국의 보수라는 거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이지 않은 보수입니다. 보수라면 자기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가치 체계, 자기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념 없는 보수였다. 보수적이지 않은 보수 한국 사회의 특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수의 역사적 과정을 세 단계로 뭐 단순하게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해방되고 나서 권위주의 이 시기 동안의 보수입니다.
이 시기의 보수는 뭐 독재 권력이고 기득권 세력과 동일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정통성이 없었고 따라서 지배의 정당성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발언권이 없었고요. 물론 지배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설득력 있는 담론을 생산하지 못했고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발언을 못했었습니다. 오직 물리적 권력만 행사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첫 번째 보수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수의 변화는 이제 민주화 이후입니다. 그동안 보수는 이제 비민주주의 세력, 기득권 세력이었다가 민주화 세례를 받으면서 민주 사회, 민주 체제의 일부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뭐 민정당으로 시작해서 민자당 합당하고 정당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일부로서 다시 들어와서 민주화 이후 보수 세력이 나름의 시민권을 획득을 했다. 그러나 그 시민권이라는 게 87년 체제에 갖고 있는 한계가 역시 거기에도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수가 과거 독재나 일본 친일 문제에 대한 그 성찰이나 청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수도 역시 자기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민주사회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에게 이제 충격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10년간 실권을 한 겁니다. 영원히 지배 세력으로 남아 있을 줄 알았다가 10년이란 긴 그 보수로서는 처음이자 아주 긴 기간인 10년간 실권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럼 그때 보수는 지속 가능한 보수로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최초로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가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운동도 잠깐 말하자면 자유주의, 보수의 원래 가치인 자유주의를 바로 세우자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긍정적인 보수 재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반짝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제 다시 집권하면서 이제 긴장감을 잃어버려서 자기 혁신, 자유주의 이념으로 자기 혁신하겠다 하는 이런 당초의 이제 의지는 사라지고 보수가 다시 방황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자유주의를 잡고서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잡겠다던 자유주의를 완전히 놓고 자유주의 없는 방황의 길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방황하는 길 중에 하나가 친일 독재로 자기의 보수의 원류를 거기서 민주화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접근법인데 오히려 민주화 이후 보수 세력이 다시 집권하고 나면서부터는 친일 독재로부터 자기 원류를 찾으려는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보수가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감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자기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만들겠다. 이 상당히 대단한 사회적 도전을 보수가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간 나타난 그 보수들의 행태는 전혀 새로운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화 87년 이후의 보수하고도 다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보수들이 활동이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지금 뉴라이트라는 용어 자체도 좀 개념이 좀 불명확하긴 한데 어쨌든 뉴라이트라는 를 내세우는 세력도 지금 없기 때문에 신우익이라고 잠정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신우익의 특징은 선을 넘은 막연한 표현이겠지만 선을 넘은 것이다. 또 하나는 보수 행동주의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우익도 결국은 저 뉴라이트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라이트는 한때 뉴라이트가 인기를 끄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보수가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끄니까 모든 보수 인사들, 모든 보수 세력들, 모든 보수 정당들이 다 내가 뉴라이트다 해서 모두 뉴라이트로 통일된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드라이트는 사라지고 모두가 다 뉴라이트가 돼서 역설적으로 아무도 뉴라이트가 아닌 상황이 왔고 이명박 정부 보수 집권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다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잃으면서 인기도 없어졌고 또 이제 보수가 다시 집권을 이제 하게 됐으니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게 되면서 뉴라이트들이 뉴라이트라는 그런 그 가짜 옷, 위장복을 이제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뉴라이트가 신유 현상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홍진표라는 뉴라이트 뭐 이런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6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뉴라이트의 지향은 6가지다. 그렇게 했는데 신우익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사 교과서 가지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이제 운동이죠. 뭐 건국 그리고 건국 신화를 만들려는 겁니다. 거의 뭐 단구 신화를 대체하는 건국 신화를 만들려는 것이고 이승만 거기에 따른 뭐 이승만 우상화 이건데 그 뉴라이트가 그 최근에 그런 보수들의 움직임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게 두 번째, 네 번째, 이게 세 번째라고 했는데 두 번째 뉴라이트들이 건국과 산업화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걸 간단히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과서를 체계화한 이거 지금 뭐 식민지 근대화와 관련된 것 그리고 뭐 친일 미화 그런 모든 현상들이 여기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라이트가 신우익에 기여한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위축이 됐었죠. 뭔가 약점이 있고 정통성이 없었고 그런데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우리 역사는 자랑스러운 것이다라고 보수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이 신우익이란 건 이런 자부심에 근거해서 과거는 아름답다. 과거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면서 그 과거 속에 있는 권위주의도 이제 과감하게 미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기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미화는 60년, 7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고통과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쌓아온 그 가치, 우리가 이루어낸 가치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우익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행동주의입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거리로 서서히 한 그룹, 두 그룹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한테 깜짝 놀라게 했는데 사실 이런 보이는 행동이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행동도 있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행동의 결과로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 행동, 드러나는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행동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충격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권위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베의 폭식투쟁이나 서북청년대한 재건이 하면 금방 우리가 그 충격적으로 느끼지만 국가기관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성립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권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스탠리 밀그람이라는 하버드대 교수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요. 복종에 대한 권위자인데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 역을 한 사람하고 키보드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 역할을 맡겨서 알트키를 사실은 거짓말로 알트키를 누르면 컴퓨터 고장 난다는 그 말하자면 지침을 먼저 줬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가 작업하는 사람이 알트키를 안 눌렀는데도 컴퓨터를 망가지게 했어요. 안 누른 상태에서 컴퓨터 망가졌는데 경찰관 역을 한 사람이 당신이 알트키를 눌렀기 때문에 컴퓨터가 망가졌다.
그렇게 경찰관이 주장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안 건드린 줄 알면서 사실은 자기가 알트키를 잘못해서 건드려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반복한 실험한 결과의 70%가 자기가 알트키를 누르지 않았는데 눌렀다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권위가 발언하고 권위가 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위험하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베이 보이는 행동은 우리가 쉽게 경각심을 갖지만은 국가기관이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일 수도 있고 국가가 그런 것을 하겠느냐라는 의심도 안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총장은 종북 좌파 척결이 자기의 목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정치 개입을 했고 수도 방위 사령부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 내용이 서북 청년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돌출되기 전에 이미 건국과 관련해서 서북 청년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이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린 책을 갖고 교육을 시킨 전례가 이미 있고 국정원에서 그런 수준의 교육을 외부 강사를 모셔서 이미 수차례 해왔었던 겁니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전개됐었던 것이다. 육군 군사 학생 군사학교라는 데서는 김대중 정부를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좌파 정부인데 따라서 이적 행위를 국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책을 교육을 하기도 했고 뭐 국정원 국가보훈처까지 나섰던 것은 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서북청년단 재건이가 등장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서북청년단화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북청년단 재건이나 뭐 일베가 거리에 나온 것이 단순히 돌출적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거리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 눈에 사라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들이 이렇게 겁없이 한 사회가 갖고 있는 합의된 가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현대사의 발전 단계를 단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했는데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미리 마치 예정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그런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이거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3단계 한국 현대사가 3단계 역사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가 아니고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민주화 됐다는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 자부심을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민주화 이전에 산업화가 있었고 건국이 있었고 이 시간을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민주화를 이뤄낸 건 산업화 때문이었고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건국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더 올라간다면 해방 공간에서의 뭐 우익 테러가 있어서 좌익을 척결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간을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정당성의 기반을 민주화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거꾸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수들이 자기네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이루어낸 그 역설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폭력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정해야 될 사회적, 정치적 폭력을 미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영의 정신도 이제 붕괴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의 보수들은 왜 이렇게 불평이고 불만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보수는 이 사회의 지배 세력이고 거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상을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뭐 정치인 이름 거론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대표가 되자마자 좌파와의 역사 전쟁에 앞장서겠다라고 했었고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운동에 참여하고 주장을 했던 분이고 뭐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방송통일심의위원장, KBS 이사장, 한국사회 공론장, 한국의 정신세계를 좌우하는 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신우익 현상에 참여하고 그걸 만들고 기획하고 그랬던 분들이 다 사실은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교과서까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불만을 느끼고 항의하고 따지고 시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항의하고 시위할 사람들은 일자리 없는 서민들, 알바 노동을 하며 하루 헐벗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거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이 기득권 세력과 그 가치를 체험한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역전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자, 진보 세력, 뭐라도 좌파라도 좋고 거기에서 뭐 기대서 뭐 될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불만을 표출을 해도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깊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인 반면에 보수 세력들은 이제 우리에 의해서 집권도 했고 역사도 다시 재해석해서 영광스러운 역사도 만들고 이제 거칠 것이 없다. 거의 다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아직도 못 가진 게 있다. 그 못 가진 거에 대한 불만 이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의 정통성 결핍입니다. 보수들 내면에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보수들이 지속 가능한지 이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고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보수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그런 왜곡되게 나타나는 그 불안이 왜곡되게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북 담론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열등감의 표현인데요. 보수가 경쟁력 있다고 하는 건 유일하게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관한 겁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북한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종북을 연결시키고 종북 담론을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의 세상이고 보수가 지배하고 있고 불만 터뜨리는 것도 보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수의 개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발전도 보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수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고 보수가 돌아갈 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는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게 보수의 그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수의 재민주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기 위해서 보수가 나아져야 되고 보수가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누구에게 이 사회에서 기댈 데가 없다. 지금 이렇게 신우익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길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의 가치로 새로운 보수에게 필요한 87년 보수의 87년 체제, 보수가 진짜 제대로 민주화 스스로 되도록 성찰하고 노력하고 사회 세력도 보수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따지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충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일베하고 보수하고 지금 뭐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일베 얘기를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보수에 대한 얘기 쭉 들어봤고요.